살아온 세월이 남긴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사유하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주변에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그게 되겠어?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가? 그건 안 될 거야 하고 먼저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스스로 그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런 말들을 듣거나 내뱉을 때 우리 마음에는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저 사람 참 현실적이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왜 저렇게 매번 부정적일까 하는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면서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그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 쌓인 실망과 상처, 그리고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다는 방어의 언어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젊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은 배신과 무너진 기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왜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말투는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는 걸까요? 이 오래된 습관을 이해하고 관계의 피로를 덜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비밀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난하거나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를 조용히 이해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지닌 상처와 방어를 따뜻하게 들여다보고 관계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제안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마디부터 걱정을 던지는 습관. 경숙 씨는 70대 초반으로 아파트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앉아 손주 이야기도 하고 요즘 본 드라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날씨나 건강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숙 씨는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다음 주에 근처 수목원에 가볼까요? 하고 제안하면 경숙 씨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텐데 괜히 갔다가 비 맞으면 어떡해?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대. 또 다른 친구가 요즘 나온 새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하면 요즘 드라마가 어디 볼 만한 게 있어? 다 비슷비슷하고 뻔하지 않냐며 무안을 주었습니다. 또 누군가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보자고 하면 새로 생긴 데는 맛도 모르고 비싸기만 할 거라며 익숙한 곳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경숙 씨 본인은 자신이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느니 처음부터 기대를 낮추는 게 낫다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큰 실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일정을 잡을 때 자신만 빠지는 경우도 생겼고 단톡방에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다들 바쁜가 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패나 실망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감정적 충격을 줄이려는 심리 전략으로 처음부터 낮은 기대를 설정해 두면 실제로 일이 잘못되어도 덜 실망하게 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개념을 깊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방어적 비관주의는 때로 개인의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하면 실제 상황에서 덜 당황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방어적 비관주의가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차 대화를 회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꺾인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 자체가 줄어들면서 관계의 빈도와 깊이가 모두 얕아지게 됩니다. 방어적 비관주의는 사실 생존 전략입니다. 오랜 세월 겪은 실망과 배신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며 너무 기대하지 마 그러면 덜 다친다는 삶의 지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실제로 많은 경우 이 전략은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큰 상처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실망을 겪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이런 방어적 태도는 더욱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걱정을 던지고 부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제안이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는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내 제안이 환영받지 못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다음번에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관계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상대방은 점점 제안을 멈추고 대화의 주제도 점점 안전하고 무난한 것들로만 한정되며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다시 비관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니까 역시 세상은 그런 거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더 굳어지고 그 생각이 다시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면서 관계는 더욱 멀어지는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실망을 미리 끌어와 현재를 어둡게 만들고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고통을 피하려다가 지금 이 순간의 기쁨마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관계마저 흐릿해지고 멀어져 갑니다. 경숙 씨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걱정은 진짜이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신중함이고 여러 번의 실망을 통해 배운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기대와 응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누군가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고 당신과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관계의 신호입니다. 그 손을 잡기 전에 먼저 걱정부터 내밀면 상대의 손은 조용히 멀어지고 다음번에는 그 손이 다시 뻗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관이 우리를 지켜준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 방어막을 살짝 내려놓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무장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그 단단한 벽에 작은 문을 내어 상대방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다시 사람들의 온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과거 비교의 함정. 동철 씨는 75세입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들은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손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동철 씨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요즘 대학이 예전같이 대단하지 않지. 우리 때는 대학 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손자는 잠시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은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축하의 기쁨은 이미 반쯤 식어버렸습니다. 동철 씨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값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예전엔 훨씬 푸짐했는데
새로 생긴 공원을 산책할 때도 옛날 우리 동네 뒷산이 훨씬 좋았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공원이라고 하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할 때도 맛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최고였지. 동철 씨는 자신이 경험한 좋았던 시절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점차 동철 씨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전엔 마리아로 시작되는 비교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며느리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향수 편향 또는 회고적 미화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기억은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은 흐릿해지고 좋았던 기억들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빛바랜 것처럼 과거의 고통은 색이 바래고 기쁨만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과거를 자주 이상화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끊임없는 과거 비교는 현재를 평가절하하고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결과를 과거와 비교하며 깎아내리면 손자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특히 세대 간 대화에서 이 패턴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성취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과거와 비교하며 깎아내리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구나, 내 경험은 가치가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었을 때의 활기와 건강 그리고 무한해 보였던 가능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무기로 삼아 현재를 평가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 관계에 상처를 입힙니다. 손자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요즘 대학은 예전만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손자는 자신의 노력이 폄하되었다고 느낍니다. 좋은 식사 자리에서 예전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순간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 순간이 가치 없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과거마저도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채색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들, 배고팠던 시절, 불안했던 날들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순간들만 또렷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를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가두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과거의 강물은 이미 흘러갔고 지금 우리 앞에 흐르는 것은 새로운 강물입니다. 과거의 물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물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국 강가에서 혼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동철 씨의 기억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시절의 이야기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들, 이겨낸 어려움들, 그리고 그 시절의 기쁨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전엔 마리아로 시작해서 현재를 깎아내리는 대신 나도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단다라고 공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대신 할아버지도 대학 갈 때 정말 기뻤단다. 내 기쁨이 이해가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할 때 정성이 느껴진다, 맛있게 먹을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기로 휘두를 때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과거를 따뜻하게 간직하되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공감으로 이어질 때 세대 간의 벽은 낮아지고 대화는 더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언적 비관과 관계의 균열. 명자 씨는 68세입니다. 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명자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떤데 사업을 시작해? 잘 안 될 거야. 괜히 돈만 날리지 마.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실패해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힘들게 모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딸은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었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딸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많지 않았고 예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딸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장사되니? 손님은 좀 느니? 내가 뭐라고 했어? 진작 말렸잖아. 딸이 힘들다고 하면 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이제라도 접는 게 나을 거야. 명자 씨는 자신이 딸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받기가 무거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인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말했지라는 확인뿐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도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자기 충족적 예언에 변형된 형태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후 확증 편향입니다.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예측이 옳았음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지 패턴이지만 관계에서는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경고했잖아라는 반응을 보이면 상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앞으로도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단절감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아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정보의 공유가 줄어들면서 점차 얕아지고 결국 형식적인 관계로만 남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말 속에는 한편으로는 내 예측이 맞았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으로 느껴집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틀렸다고 확인시키는구나라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판단이 옳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가장 외롭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말했지라는 확인이 아니라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서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딸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이 틀렸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엄마가 여전히 자기 편이라는 확신입니다. 힘들겠다,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한마디가
훨씬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어느 날 딸과의 큰 다툼 이후 명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엄마가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명자 씨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딸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명자 씨는 딸에게 전화할 때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조금씩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딸은 다시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엄마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딸은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딸 곁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내가 말했지라는 확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존재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격려하는 사람. 옥분 씨는 71세입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옥분 씨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무조건적인 낙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겠다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자. 문제를 부정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곁에 있어줍니다. 이웃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산책을 포기하려 할 때 옥분 씨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지, 왜 무리하려고 하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도 무릎이 안 좋아. 그래서 요즘은 집 앞 짧은 거리만 천천히 걷고 있어. 함께 걸어볼까? 옥분 씨는 문제를 부정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함께 있어줍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자식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옥분 씨는 자식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 옥분 씨는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넵니다. 옥분 씨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녀가 특별히 밝거나 낙관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옥분 씨도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무릎이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가족 관계에서 힘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판단받거나 부정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옥분 씨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그 힘듦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기쁘다고 하면 그 기쁨을 함께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감정을 이해한다, 나는 네 편이다라는 현실적 지지입니다. 미국 대학의 한 교수는 이를 사회적 기저 조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 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현실을 잘 압니다. 쉬운 위로나 공허한 격려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듭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은 때로 상대방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는 메시지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옥분 씨가 특별한 것은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상황을 바꿔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만
상대방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지입니다. 무릎이 아픈 이웃에게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릎이 아프면 걷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옥분 씨는 제3의 길을 택합니다. 나도 아프다 그래서 천천히 짧게 걷는다 함께하자. 이 말 속에는 공감과 현실 인정 그리고 함께하는 존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용기입니다. 옥분 씨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들의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함께 작은 발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가 서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서야 한다. 친구 중 한 명이 옥분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 옥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 힘들 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내가 힘들 때 누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외로웠거든. 차라리 힘들겠다.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해주는 게 더 위로가 됐어. 우리는 모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옥분 씨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친구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옥분 씨가 평소에 그들에게 해주던 바로 그 방식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힘들겠다. 우리가 함께 있어줄게. 옥분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것이 고스란히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말입니다. 5번째 이야기. 부정성 너머의 상처를 읽는 법. 순례 씨는 69세입니다. 그녀의 남편 용식 씨는 평생 부정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그거 안 돼, 허실이야, 소용없어. 순례 씨는 오랫동안 남편의 이런 태도에 지쳐왔습니다. 왜 항상 부정적이냐고 따져 물은 적도 있고 말다툼도 많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남편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는 일이 잦았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안 될 거야로 끝나니 굳이 말을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례 씨는 남편 때문에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순례 씨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례 씨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용식 씨에게 그거 안 돼라고 말을 했을 때 용식 씨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순례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거부나 반대의 표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정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부정적인 말들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용식 씨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식 씨는 자신을 한없이 자책했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라는 말은 거부가 아니라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소용없어라는 말은 무시가 아니라 또 가족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라는 불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례 씨는 그제야 남편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용식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씨는 남편의 부정적인 말을 다르게 듣게 되었고, 용식 씨는 자신의 두려움을 조금씩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디기 힘든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 두려움, 수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세상이 위험하다,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외부 대상에 대한 평가로 표현합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만성적인 비관주의는 때로 불안정 애착의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성인기의 중요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미리 거리를 두려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는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용식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정성을 단순한 태도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부정성은 오랜 상처의 흔적이고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방어막입니다. 실패의 기억, 배신의 경험, 무너진 신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세상은 위험하다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방어막이 되어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됩니다. 용식 씨의 부정적인 말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자신이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깊게 보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 부정적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태도 뒤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렇게 보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용식 씨의 부정적인 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례 씨가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을 때 관계는 변화했습니다. 이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순례 씨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희를 걱정하시는 거야. 예전에 힘든 일이 있으셔서 조심스러운 거지. 자식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을 다르게 듣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걱정으로, 비난이 아니라 염려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말이 정말 세상에 대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상처에 대한 표현일까요? 그 말 뒤에 숨은 두려움, 실망, 외로움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다만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상처받은 마음을요. 그렇게 볼 때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용식 씨는 이제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순례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용식 씨가 순례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당신이 먼저 알아줬어. 순례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부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도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들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의미를 찾고
외로움을 덜어냅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에 들이우는 그림자를 의식하고 조금 더 따뜻한 방식으로 표현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가진 상처와 두려움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다치지 않으려는 방어를 살짝 내려놓고 상대방의 손을 잡을 용기, 내 상처를 인정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상처를 읽을 용기, 그 작은 용기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처럼 올라올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 말이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 그 작은 멈춤이 오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채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 뒤에 숨은 당신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조금씩 달라져 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멈추는 것. 한숨 한 번을 미소로 바꾸는 것. 내가 말했지 대신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모여 관계를 바꾸고 결국 우리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신 여러분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응원합니다. 관계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분 모두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졌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한 위로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유하담이었습니다.